네, 지금부터는 8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8월 21일 월요일은 이제 중국의 그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 금리 결정이 좀 있고요. 한국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8월 22일은 미국의 7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8월 23일은 이제 글로벌 8월 마킷에서 발표하는 종합 PMI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게 되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이제 독일에서는 세계 3대 게임쇼 중에 하나인 게임스컴 2023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8월 24일은 한국은행에 이제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잭슨홀 컨퍼런스가 이제 미국에서 26일까지 열리게 되고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 X라는 이제 한국형 챗 GPT 모델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8월 25일에는 이제 미국의 8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인민은행 이제 대출 우대 금리. 네. 요거 이제 금리를 아마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실제로 이제 인하 폭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의지가 있느냐. 요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는 엔비디아 같아요.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 특히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멘트에 따라서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 또 특히 삼성 하이닉스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증시에도 큰 좀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금통위가 또 열리게 되니까 금리는 동결은 하겠지만 약간 지금 불안한 게 지금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원래는 계속 금리 동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여차하면 환율 잡으려고 또 인상한다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또 약간 매파적으로 바뀔지 한번 네. 그 부분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잭슨홀 예. 미팅 여기서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건 아닌데 워낙 지금 사태가 또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연준 의장의 또 힌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9월과 관련, 9월 FMC와 관련한 그리고 중국 리스크도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지금 글로벌 경제나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은 우리가 한 번은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24일부터 26일 3일간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주말까지 한번 이 뉴스들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니까 뭐 글로벌 일단 금융 자체 질서가 좀 흔들거리고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좀 손해를 덜 입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이제 딱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의 매크로 상황을 본인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이게 약세장이 시작이고 이제 강세장 끝났다. 그리고 헝다도 있었지만 이번에 벽개용 컨트리 가든 요 리스크가 결국엔 지금 당장 해소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는 여전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거든요.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현금 비중은 늘리셔야 돼요. 예. 그게 만약에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우량주까지 다 파시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약한 고리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시황간이면 실적도 이번에 2분기 안 좋았고 예를 들면 뭐 중국 비중이 너무 높거나 네. 아니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이게 우리 한국에서 좀 약한 고리들이잖아요. 우리 경기 민감주들이 좀 네.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시황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갖고 계시면 뭐 일단 비중 줄이는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부분은.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헝다처럼 그러니까 헝다도 어느 정도 사태 불거지고는 해결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어쨌든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사실은 그 후로도 폭발해버린 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헝다 같은 좀 부분 정도로 좀 네. 진화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 이건 가능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걸 좀 기회로 저는 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중국 정부의 생각이 또 공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올해 뭐라 그랬죠? 방주불초라고 이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 이게 원래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없애버렸잖아요. 문구에를 뺐죠. 네, 뺐다는 건 부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예. 그러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리스크들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더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좀 더 강한 액션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히려 이걸 계기로 상황이 더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중국 정책을 기대하신다면 이거를
현금 비중 확대보다는 예. 결국 또 좋아지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최악인데 여기서 더 나빠질까? 예.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용기를 또 낼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데. 약간 극단적이네요. 지금 예. 상황.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판단을 내리긴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면 그냥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용기를 낼 거냐, 아니면은 신중할 거냐? 이거는 신중하게 약한 고리 다 쳐내자.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액션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지금 빠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활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포트폴리오 난 조정을 할지 좀 더 진짜로 알짜 기업들만으로 예. 할지는 잘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거를 너무 빨리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뭐 그럼 나는 오늘 당장 해야 겠다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 9월 달에 그 벽 깨운 그 리스크가 가장 커진 시점이 그때예요. 그 이자 지급하는 거. 예. 약간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약 한 달 가까이 예, 시간 남아 여유는 있으니까.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뭐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를 보니까 이건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위안화 안정화되고 약간 미국 금리가 좀 안정화된다. 뭐 그런 게 좀 보이면 뭐 용기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보다는 조금 더 여유 가지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경기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 회복이 늦어지고 업황 반등할 조짐이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매수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제 저번에 그 포스코는 좀 안 좋게 얘기하더니 예. 이번에 또 하이닉스 삼성전 굉장히 또 좋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번에 이제 전망한 건 뭐냐면요, 결국 기승전 HBM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뭐냐면 두 기업 모두 다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HBM 반도체 시장이 개화할 때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확실히 해줬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D램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D램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HBM 반도체 지금 납품하는 거의 독점 기업이 사실은 HBM3 납품하는 게 하이닉스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실제 좀 언급을 했고, 내년까지도 엔비디아에 아마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삼성은 좀 안 좋냐? 그건 아니고 삼성도 결국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추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지금도.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HBM3 양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삼성도 추격이 될 텐데, 그래서 양사에 대해서 모두 다 비중 확대 의견이고, 목표 주가로 삼성전자 95,000원, SK하이닉스는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I에 따른 HBM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일단은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죠.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 기업인 그로크 요 회사의 4나노 물량을 이제 제조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좀 의미 있는 수주라고 볼 수 있나요? 좀 의미는 있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은요 삼성전자가 좀 빅테크 위주로만 했어요. 물론 뭐 물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애플은 아니지만 뭐 엔비디아, 뭐 아니면 AMD, 또 퀄컴 거는 많이 수주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도 있고요, 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굵직한 회사인데, TSMC는 고객사가 정말 많거든요. 막 중소회사도. 근데 삼성이 좀 그게 적어요. 뭐 스타트업이나 중소나. 근데 이쪽도 저변을 넓히면 좋거든요. 그 고객사가 일단 늘어나야 돼요. 뭐든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그로크란 회사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고, 이 구글 출신의 그 CEO가 이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는 이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개발에 들어간 칩이에요. 그럼 이거를 만들면서 어차피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 칩은 앞으로 대세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칩을 또 수주를 따냈다는 건 삼성한테도 굉장히 좋죠.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시장이 이제 커져가는 쪽이니까.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테슬라 걸 더 수주할 수도 있고, 지금 많은 데에서 원하는 게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AI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이 회사가 설계를 해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수량을 떠나서 이 회사는 이제 괜찮은 회사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를 설계해 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거에 기업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 수주한다고 뭐 엄청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굉장한 상징성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 게 4나노예요. 예. 그러면 수주 받았다는 건 4나노 수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실제 이제 예. 우리가 뉴스로만 들었잖아요. 예. 4나노 수율 잡혔다. 뭐 뉴스는 들었지만 수주 나왔나? 이랬는데 이제 실제 수주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검증까지 좀 되는 그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그렇게라는 이제 회사의 네임밸류 떠나서도 저는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 현대차가 GM의 인도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현대차 자체적으로 이제 뭐 첸나인가 그 공장도 해가지고 인도 안에서 연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막상 뭐 그때 이제 중국발 악재도 있고 해가지고 주가 자체는 내렸거든요. 뭐 금요일 날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저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로 볼 수 있나요?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이걸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그 GM의 공장이 탈레가온이라는 공장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연간 13만 대, 네. 엔진 공장으로 또 16만 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연기관차죠. 네. 그걸 인수를 한 거고, 인수 금액은 미공개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어쨌든 지금 시장 점유율 2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좀 목표로 하는 게 전기차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탈레가온 공장은 좀 개조를 더 해가지고 내연기관차 이제 전용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첸나이 공장이 있어요. 예, 기존 공장. 예, 여기를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집중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탈레가온은 내연기관 쪽, 네. 그 다음에 첸나이는 이제 전기차로 딱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2028년까지 이쪽에는 한 3.2조 정도 예.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지금 테슬라가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인도 네. 쪽에. 그래서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인도 정부랑 협상 중인데 만약에 지금 스케줄 상이면은 현대차가 1년 정도 먼저 할 수가 있대요. 예. 예, 앞서는 거죠. 생산이. 선점 효과가 있겠네요. 선점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GM 공장 인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예요. GM 공장을 인수해서 대신 이걸 내연기관으로 활용하되 우리 목표는 전기차다. 예. 근데 테슬라보다 먼저 하겠다. 1년 정도. 예. 그래서 인수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도의 전기차 침투율이 1%밖에 안 돼요. 전체 시장에서 너무 적어요. 아직은 전기차 안 팔렸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성장성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시장 선점할 것 같고 2030년 인도 자동차 시장이 1000만 대까지 연간. 예, 예. 이거 엄청난 시장이죠. 중국이 좀 제일 크지만 네. 어쨌든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1천만 대면 좀 세계 아마 3위권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인도에 이 선점 효과를 노리겠다는 게 GM 이 공장 인수의 가장 큰 목표고 그래서 여기 주요 부품사도 좀 써주셨어요. 좀 수혜받는 기업들이 현대모비스, 네. 화신, SL, 성우하이텍, 대원강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지에서 아마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현대차한테는 좀 호재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주가 흔들리면서 이제 2차 전지 분야가 또 다시 수급이 좀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뭐 두 가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수급 관련이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좀 주춤하다가 또 회복했다가 또 다시 뭐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인 전망까지야 뭐 여전히 좋죠. 네. 뭐 나쁠 건 없고요. 좋고 다만 이제 그걸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반영해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또 약간 주가가 이렇게 좀 부진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인 전망은 좋진 않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왜냐면은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근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요, 양극재 판가가 떨어집니다, 같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분이 3분기는 일단 수익성 악화될 것 같다. 그게 이미 2분기 실적부터 좀 이미 어느 정도 나왔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LNF가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예. 덩치에 그러니까 10조짜리 회사인데 이익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도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눈높이에 좀 못 맞췄죠. P가 떨어진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뒷받침이 안 되면서 근데 이게 2분기가 바닥이면은 오히려 주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3분기까지는 안 좋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 지표는 뭐냐면은 7월 달에 양극재 수출은 또 많이 늘었대요. 예. 수출 양은. Q는 늘고. 네, 늘었는데 이게 P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합치니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예. 이게 수익성에는 7, 8, 9가 3분기니까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전망은 4분기는 또 살아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조금 쉬어가고 4분기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를 10월 말부터 할 겁니다. 아마 보통 10월 중순 아니면 말이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발표하고 나면 4분기로 가잖아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좀 나아지겠죠. 그래서 한 10월 중순까지는 조금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네.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발 위기를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말하면 워낙 약세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환율 환경에서도 또 수혜받는 업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수혜주라면 움직여야 되는데 좀 수혜주인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이 환경에서 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환경만 봤을 때는요. 예.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 소비 좋죠. 네.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터진 게 중국 리스크잖아요. 네. 우리 현대차나 기아는 중국 노출도가 없어요 거의. 어. 그래서 거의 무관하고 예. 거기다 환율 오르면 가장 수혜받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있는 자동차죠. 예. 자동차 환율 오르면 나쁠 게 없거든요. 수출 경쟁력이 네, 좋아지니까. 이번에 예. 2분기 실적에도 환율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환율이 좀 빠졌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때 자동차도 확 빠졌거든요. 환율 떨어지니까 주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 1340원까지 왔어요. 그럼 이거 3분기 실적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요? 왜냐하면 3분기 환율이에요. 환율 대부분 1300원 밑으로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자동차는 3분기 실적이 하향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된 건 미국의 소비 줄면 어떡하나. 근데 아직은 아니고. 예. 그래서 아직 주가는 안 움직이긴 하지만 지금 환경에서는 여러모로 보나 자동차가 가장 제 생각엔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가전회사들도 네. 가전도 비슷해요. 환율 미국의 북미 쪽에 수출 많이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가전회사들 중국에 수출 거의 안 하잖아요. 예. 중국 회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뭐 세탁기 같은 경우 많이 네, 팔린다고 네. 그러대요. 근데 환율, 그러니까 약간 이거랑 비슷해요. 자동차 쪽하고. 네. 북미 비중 높고 유럽이나. 그래서 저는 환율 이게 원달러 환율 위기 때문에 환율 오르는 게 우리나라 증시 전체로는 악재이기 때문에 꼭 수혜주를 꼽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지금 환경 내에선 그나마 꼽으면 저는 자동차 가전이 좀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정도밖에 없나요? 그거밖에 제가 아무리 이제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올리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런 거랑 무관하게 뭐 사실은 뭐 중국 소비주나 예. 왜냐면 단체 관광 오니까. 근데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좀 그 내용. 환율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고. 네, 아니니까. 예. 그래서 굳이 환율과 영향을 해보면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나 제일 민감한 게 저는 자동차, 가전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동안 공모주 시장이 썩 좋지가 못해가지고 이제 9월 이후를 기대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우리 9월 이후에 뭐 공모주 중에서 약간 대여급이 있다든지 이런 쪽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 9월은 확정된 게 거의 없어요. 예. 8월까지라서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9월 이후니까 뭐 10월도 네, 그래서 가능하겠고. 가장 대여급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번에 이제 예비 심사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청약 일정이나 이런 게 아마 잡힐 것 같아요. 그 수요 예측이나. 요게 몸값이 한 2조 정도 지금 거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대여급이고 얼마 전에 상장했던 그 반도체 설계 업체죠. 그 팹리스 업체 파두. 예. 파두가 1.5조 정도 됐거든요. 예. 이제 그거보다 커지는 거죠. 근데 옛날 같으면 2조가 무슨 뭐 대여급이냐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엔 막 10조 막 LG 엔솔 같은 연설만 경우 해도 뭐 100조. 얼마 뭐 100조 가까이 나오니까. 근데 최근 1년 동안은 대여급이 없었어요. 그랬죠. 아예 그냥 1조 이상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파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가장 확실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대여급 쪽에서 그쪽 보시면 좋겠고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만한 기업 중에서는 그 밀리의 서재라고 있어요. 밀리의 네. 서재가 이제 구독 모델로 이게 책 보는 거, 네. 뭐 이렇게 모바일상으로 그것도 이번에 승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정확하게 날짜 모르는데 9월 아니면 10월 경에는 아마 또 공모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나 밀리의 서재 정도 여기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여급이고 근데 아직은 다른 업종들은 이렇게 확정된 건 아직은 없어가지고 그건 또 나중에 확정되면 이게 심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예. 이슈가 있을 텐데 공교롭게 지난주에 SK증권의 다른 애널리스트 각각 한 분씩이 이 반도체 보고서를 또 썼어요. 다 또 AI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두 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제목은 AI향 D램 수의 강세 지속 전망 요 내용인데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그래서 AI는 지금 사실 지금 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전 세계 뭐 경제 환경이. 근데 그거랑 사실 좀 무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또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시장이 약간 요걸 좀 고민하고 있대요. 인공지능 반도체 요게 공급망이 좀 병목 현상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 이걸 주문 받아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 100% 생산을 지금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이분의 의견은 공급망 병목은 언젠간 해결된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진짜 AI 수요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 근데 만들어놨는데 AI 수요 없으면 어떡해요? 다 재고해야 돼요. 안 팔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너무 공급망 변목만 보는 것 같다. 아. 공급 부족 좋게 보잖아요 사실. 예. 그러면 주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거보다 AI 수요 강세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분은 수요가 강세가 예, 있다는 이야기. 예, 강세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HBM을 만들면요 그 웨이퍼에서 만들잖아요. 예.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든대요. 기존 반도체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D램 감산 효과 요것도 생기니까 반도체 전반적인 그 업황도 빨리 좀 터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황의 방향성은 더욱 그래서 명확해질 것 같고 재고 하락은 시작됐고 AI 수요 강세로 3분기부터 D램 업계는 순차적으로 자기가 봤을 땐 턴어라운드 할 것 같다. 네. 요즘에 다시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의견들이 좀 엇갈려요. 예. 또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 한동희 연구원님은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AI의 방향성은 뭐 좋다. 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SK증권의 이동주 연구원님은 약간 이분은 밸류체인 관점에서 후공정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예. 뭐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뭐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막 많이 올랐죠. 예, 관련주들이 막 또 막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의견은 뭐냐면 후공정 물론 당연히 방향성 좋은데 전공정도 좀 보자. 전공정 밸류체인 저점 고민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안 좋아요. 사실 전방 감산하니까. 네. 그럼 전공정 수요 줄죠. 그래서 안 좋은 건 맞지만 감산이 빠를수록 거세질수록 업황은 빨리 회복된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 아마 SK증권의 의견인 것 같은데 9월 중에 현물가 반등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로 나눠서 적으셨는데 파츠가 뭐냐면 식각 부품입니다. 예. 이게 식각은 깎는 건데 이 웨이퍼를 깎을 때요 밑에 받침대가 있거든요. 그 부품들이 받쳐져요. 근데 그게 소모성 부품인데 그걸 파츠라고 하는데 근데 이 파츠 회사들의 실적이 좀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파츠 회사 중에 장비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 말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직거래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이쪽이 좀 실적들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KNJ, 월덱스, 원익QNC를 좀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EUV는 전공정이잖아요. 예. 그 이제 빗을 싸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 웨이퍼에다가 근데 EUV도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왜냐하면 계속 미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해서는 SNS텍, FST 네. 여기에도 충분히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대 장비는 뭐냐면은 약간 인프라 장비인데 이 공정 중에 공정을 하다 보면 유해가스가 나와요. 자꾸 가스가 많이 나오죠. 증착할 때만 가스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스 없애줘야 돼요. 그걸 스크러버라는 장비로 이제 불리는데 그 장비만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회사 중에는 GMBS 에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근데 이 회사를 왜 주목하라고 썼냐면 태양광에도 들어간대요. 이 장비가. 에코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좋았지만 태양광에도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목해보자. 마지막이 소재인데 소재는 딱 봐도 아마 여기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감산하니까 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재 중에도 뭐 하이케이 소재라 그래서 유전율이 높은 그 특수 소재가 있거든요. 이런 소재들은 실적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중에서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JI테크
요 기업들을 일단 선호한다라고 적어주셨으니까 후공정도 좋지만 전공정 밸류체인 내에서도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개 정도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GMBS 에코랑 JI 테크 이 2개는 직접 보고서에 기업 분석까지 써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금융위기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관련 뉴스와 지표들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현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